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보안 제품 개발을 맡고 있는 노영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컨테이너 보안에 관련해서 좀 더 기술적 측면으로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보안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 보안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는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테이너 보안이 적용돼야 되는지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는 클라우드에서 주로 실행되니까 클라우드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클라우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고요. 사실 클라우드는 계속 성장한다고 그냥 알고 계시지만 그 중심에는 최근에는 AI가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당연히 클라우드로 서비스 되기 때문에 AI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는 더욱 성장하고 있고요. 사실 몇몇 전문가들은 그 오픈소스 라마 등을 각자 갖고 있는 PC에 GPU 꽂고 거기에 설치해서 AI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보통 이제 기술자들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통해서 클라우드의 AI를 경험을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AI를 기반으로 굉장히 클라우드가 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와 컨테이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올리면서 컨테이너를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왜 중요한지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면 일단 컨테이너는 굉장히 확장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자체를 처음 만들 때부터 확장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쓰는 이유는 컨테이너 하나가 어떤 서비스를 대변합니다. 만일 컨테이너 한 개가 100명의 사용자를 수용한다 그러면 사용자 갑자기 1000명이 늘면 컨테이너 10개를 띄우면 되고 10,000명이 늘면 컨테이너 100개를 띄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굉장히 확장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가볍습니다. 컨테이너는 처음 만들 때부터 대부분 한 개의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한 개의 서비스를 한 개의 프로세스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한 개의 프로세스가 한두 개의 포트만 열어서 작동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 컨테이너는 매우 가볍고 가벼운 만큼 즉시 띄울 수 있고 즉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컨테이너는 보통 대부분 리눅스 서버, x86, 인텔 기반 서버에서 실행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컨테이너는 굉장히 포터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ARM 아키텍처 상에서도 많이 클라우드를 운영합니다. ARM이 왜 그 애플 쓰시는 분들 애플 실리콘이 ARM 기반으로 되어 있죠. ARM이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을 ARM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ARM의 장점은 인스트럭션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가볍습니다. 저전력이고 그런 환경에서도 기존에 쓰던 컨테이너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포터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특징이 컨테이너이고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보안 측면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격리 기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 하나가 같은 서버 안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를 액세스하거나 할 수 없도록 격리가 철저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별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포트가 막 그 모놀리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포트가 여러 개가 열려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어서 어택 서비스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공격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제어와 제한 기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운영자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고 CPU 사용량이라든가 메모리 할당하는 양, 디스크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컨테이너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컨테이너 보안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 사실 컨테이너 보안 자체를 사용자인 우리가 직접 하진 않죠. 이 컨테이너는 커널 시큐리티 기반의 보호 기능을 활용해서 보안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 있는 기본 시큐리티 피처인 사용자 권한으로 제어하는 부분, 네임스페이스, C그룹 이런 걸 통해서 컨테이너가 보안적으로 취약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데요. 일단 그 사용자 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 권한을 주지 않고
제한된 권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를 통해서 보안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제어를 하고요. 그런 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 시큐어 컴퓨팅 모드라는 커널 API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커널이 갖고 있는 그 API 중에는 API들은 최근 리눅스가 한 300개 정도의 API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도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컨테이너가 도커를 통해서 커널 API를 액세스할 때 40개 정도의 커널 API만 액세스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런 제한을 통해서 컨테이너들이 상호 충돌이 일어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그런 보호 장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라는 부분은 격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서 내가 프로세스 아이디가 1번이다 하면 옆에 있는 컨테이너는 똑같이 1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호스트에서 보기에는 1번 컨테이너는 뭐 345번, 2번 컨테이너의 프로세스 아이디 1이 356번, 뭐 이렇게 다르게 되겠죠. 그렇게 컨테이너 안에서는 내가 마치 이 시스템을 혼자 쓰는 것처럼 격리하는 그런 기능을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 C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해서 이게 요 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제어하고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CPU를 특정 사용량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어하고, 메모리도 뭐 512MB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디스크 I/O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커널의 기본 시큐리티 기능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작동을 제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의 그 기본 보안 기능으로 우리 컨테이너 보안이 완벽하냐?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보조적인 보안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컨테이너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보자면, 컨테이너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오픈 소스로 시작해서 우리가 만든 소스와 결합해서 만들거나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와 오픈 소스 컨테이너를 결합시켜서 만드는 구조를 갖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픈 소스는 취약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소스 코드 이외에 오픈 소스를 만드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취약점이고, 의도한 경우는 마레어나 어떤 어택이겠죠.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상에 어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포트만 열어서 사용하는 환경인데, 사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 포트만 열어주면 될 거를 뭐 any allow로 다 열어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하거나, 그래서 위험성을 더 키우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컨테이너 운영하실 때는 쿠버네티스 기반에서 운영하실 텐데, 쿠버네티스를 쓰면 당연히 트래픽 분산을 위해서 CNI를 사용합니다. CNI가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이제 플러그인으로서 들어가서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수많은 IP를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이라든가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가장 큰 위협인데요. 컨테이너는 원래 사용자 모드에서만 돌게 돼 있지만, 이거를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도 가능한 그런 공격 방법이 있고, 컨테이너 안에서 격리되지 않고 옆에 있는 컨테이너를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디도스나 도스 공격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공격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인가? 우선 이런 공격을 통해서 실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공격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그 발표인데요. 8월에 지난달에 발표된 어택입니다. 슬럽스틱 어택이라고 해서, 이게 그 호주가 아니고 오스트리아의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공격 방법입니다. 이 공격은 단순 취약점이 아니에요. 취약점이야, 어떤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나오면 그 취약점 패치하면 그만이지만, 이 공격은 여러 취약점을 조합해서 커널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함은 커널이 실제 힙 메모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함인데요. 그 결함은 사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메모리를 할당하고 다 쓰면 프리를 하잖아요. 근데 프리할 때 내가 쓰던 메모리를 모두 0으로 채워서 프리하는 개발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프리를 하고는 하고, 그리고 프리할 때 실수로 더블 프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인터를 하나를 두고 프리를 2번 호출하는 경우, 아니면 프리된 거를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취약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 커널 메모리 힙 관리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조적 그 결함이 일부 있는데, 그 결함이 사실은 그게 공격으로 이어질 만큼 취약하진 않습니다. 그 뜻은 이걸 아무리 운 좋게 남이 프리한 메모리를 내가 낚아챈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 대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는 아주 5% 이하의 그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거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8월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트위터나 이런 데 블로그에 슬럽스틱 공격을 통해서 해킹을 했다, 취약하더라, 이런 게 발표가 되고 있고, 이 공격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런타임 보안에서 컨테이너 이스케이프나 아니면 루트 권한 획득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 어떤 서버에 하나의 컨테이너로서 작동하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런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공격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리눅스 커널 버전 5.19랑 6.2 이상에서 이제 실행되는 게 발견이 됐고, 현존하는 CV 9개랑 섞어서 공격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모든 코드를 우리가 직접 웹서버를 우리가 직접 개발할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코드를 쓸 때도 우리가 오픈 소스를 쓸 때 그냥 엔진엑스를 가져다 써요. 그럼 엔진엑스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블랙박스로 보고 쓰잖아요. 사실 오픈 소스 쓸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그 오픈 소스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고 가시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오픈 소스는 취약점을 갖고 있죠. 근데 오픈 소스의 취약점은 오늘 취약점 검사를 쭉 돌려봤는데 안전해요. 그러면 그 오픈 소스가 내일도 안전하냐? 아닐 수 있죠. 취약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 오늘 발견된 게 있고 내일 발견될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전했던 오픈 소스가 내일은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 부분이 문제고, 이거는 의도되지 않은 거고, 의도된 거는 마르웨어나 이제 백도어나 크립토 제킹 같은 게 의도된 거죠. 요즘에 코인 마이너들을 이제 오픈 소스에 심어가지고 돌리는 경우도 꽤 있고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처음 법제화가 시작됐고 S봄 관리라는 부분이 대두되기 시작됐습니다. S봄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S봄은 원래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에 부품이 수만 개 들어가잖아요. 그 수만 개의 리스트가 원래는 봄이라 그래요. 빌 오브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그거를 원래 봄이라고 불러왔었는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봄이 S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엔진엑스다. 그 안에 그러면 엔진엑스 혼자 하나가 다 있냐? 뭔가 소프트웨어를 또 써서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리스트업하는 게 S봄입니다. 그래서 S봄은 내가 짜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가시성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S봄을 제너레이트하면 당연히 이게 이름도 있고 벌너러빌리티가 있다면 뭐가 있고 서플라이어가 누군지, 버전은 뭔지, 이걸 다운로드 받는 URL은 뭔지, 언제 빌드했는지, 디펜던시가 있는지, 라이센스가 BSD냐, GPL이냐, 이거를 S봄 자체를 해시 값을 유니크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S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팩토 스탠다드로 S봄 포맷은 현재 3가지 정도가 이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론 DX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형태로 디지털 포맷으로 되어 있고, SPDX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고, SWID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되어 있는 S봄입니다. 근데 이제 S봄이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우선 법제화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도 키사랑 여러 기관에서 이거 작업을 이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뜻은 중국에서 만든 S범 포맷이 뭐 C로 시작하는 어떤 S범 포맷을 만들었어요. 새로 중국에서 쓰는 거. 그럼 중국에 소프트웨어 납품하려면 그 포맷에 맞도록 변경해서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그 포맷에 우리가 갖고 있는 S범 리스트에 없는 아이템이 있으면 또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사실 나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수출 수입에 대한 무역 장벽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살펴보면 S범은 SCA 스캐너라는 스캐너가 소프트웨어를 스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긁어서 이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죠. 보통 이제 오픈 소스로 트리비라는 소프트웨어나 뭐 시프트 같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SCA 스캐너로 작동을 해요. 그럼 얘가 S범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뭐 원하는 포맷으로 출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뭔가 소프트웨어에서 살려는 기관한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취약점이 있다면 그거를 패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패치를 통해서 이제 패치된 또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해 보신 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취약점이 나온다고 바로 내일 취약점 패치된 거를 돌릴 수 있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패치가 굉장히 최근 거였고 내가 쓰던 소프트웨어도 거의 최근 거였다. 그러면 단순하게 패치하면 되지만 만약 그 텀이 길다. 그동안 패치를 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왔어요. 그럼 패치 한번 하면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수정이 파라미터 수정부터 라이브러리가 갑자기 하나 없어졌어. 그러면 엄청난 수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패치를 바로바로 못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이 S범 자체가 사전 방어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러닝 상태에서 방어를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S범은 S범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런타임은 런타임대로의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범을 넘어서서 우리가 런타임 시큐리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런타임 시큐리티는 컨테이너가 작동하는 실운영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차단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 제품이에요. 그래서 런타임 시큐리티 뭐 사실 우리 보통 그 백신 말웨어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들도 다 런타임이죠. 뭔가 실행하려고 그럴 때 막성 코드면 실행 안 하고 하는 그 실시간 환경에서의 제어거든요.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점이 나왔는데 패치를 못했어. 그러면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 취약점에 관련된 공격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미리 막아요. 그럼 취약점 패치를 안 해도 취약점을 패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프리벤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파일인데 근데 그게 누군가 실행시키려고 해요. 그럼 그 실행을 차단해서 선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상에서 이거는 네트워크의 패킷의 그 패턴이 공격 패턴을 함유한 네트워크 패킷인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차단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컨테이너 격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를 활성화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런타임 시큐리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컨테이너 작동 환경인데요. 런타임 시큐리티는 여기에 관리자 권한을 가진 보안 모듈에 올라간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런타임 시큐리티는 우리가 컨테이너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이 컨테이너 환경이기 때문에 똑같이 컨테이너를 띄우지만 그 보안 제품을 컨테이너로 띄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컨테이너로 떠서 하지만 걔는 프리빌리지 권한을 갖고 관리자 권한으로 수행이 돼서 실제 커널을 다이렉트 액세스를 합니다. 그래서 커널을 직접 봄으로써 지나다니는 패키지라든가 모든 실행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콜 액세스하는 부분도 제어하고 파일 시스템이나
여러 네트워크 트래픽 같은 거를 다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물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강력함이 다냐? 강력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어요. 커널 모드에서 돌기 때문에 이 커널 모드에 이제 커널 모드를 제어하는 건 힘은 강력하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오버헤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커널 내에서 돌기 때문에 커널 버전에 맞춰서 디펜던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 모듈 버전과 잘 맞춰줘야 되는 환경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은 물론 보안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아주 안전하게 개발해야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모두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7월 달에 발생했던 일이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BSOD 하면, 이거 여기 계신 분 중에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어디 가나 7월 달에 이 화면으로 그냥 도배가 됐었으니까요. 7월 초였나 중반이었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팔콘이라는 그 보안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워낙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이 제품이 보안 모듈 업데이트를 수행했는데 BSOD가 떴어요. 당시에는 이거 사이버 어택 아니냐라는 뭐 뉴스도 막 나오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갖고 있는 그 팔콘 보안 모듈의 센서인 csagent.sys라는 파일이 오동작하는 상황에서 크래시가 일어났고, 그 크래시가 BSOD를 유발한 거예요. BSOD가 유발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껐다 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보안 모듈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세스들이 뜨기 전에 자기가 제일 먼저 떠요. 그래야지 자기보다 먼저 뜬 어떤 마레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가장 먼저 뜨도록 시스템을 조작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 있는 에이전트가 계속 먼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부팅을 해도 이 BSOD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에는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막 시스템 디렉토리 밑에 있는 CS 에이전트 파일을 지워야지만 BSOD가 안 뜨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원격으로 패치할 수도 없고 개개 서비스 서버마다 가서 이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거에 아직도 해결 안 됐을 거예요. 전부 다 이거에 상황이 된 서버나 PC가 850만 대가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이제 서비스의 충격을 전 세계가 받은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국내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품을 그렇게 많이 쓰는 환경이 없어서 국내에서는 별 이슈가 안 됐지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물론 이게 원인은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철저히 못한 거고, 그럼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철저히 한다고 이게 다 되냐? 사람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커널 모듈이라는 것을 쓰기 때문이에요. 커널 모듈은 원래 이 커널에 어떤 보안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커널을 만드는 리누스 토발즈 그룹에서 그 보안 기능을 넣어주면 되지만, 커널은 어떤 기능이 요구됐을 때 그 기능이 안전성을 다 테스트하고 들어가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안회사에서는 그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열어준 커널 모듈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커널 모듈에서 속된 말로 삑살이 나면 시스템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고, 물론 이 일 때문은 아니고 클라우드가 점점 퍼지면서 여러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했었고, 최근 각광받는 방식이 eBPF라는 방식입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eBPF 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eBPF는 원래 버클리 패킷 필터라고 해서 우리가 리눅스에서 왜 TCP 덤프 하면은 걔가 패킷 덤프 하잖아요. 그걸 처음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eBPF는 BPF가 발전해서 익스텐디드 BPF라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즈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시큐리티 모니터링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이 eBPF 기능의 최대 장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커널 모듈의 단점을 바로 커버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게 그냥 날 코드가 실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C 코드로 되어 있는 걸 eBPF를 통해서 돌릴 때는 우리가 자바처럼 바이트 코드로 전환이 돼서 커널 내에 있는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요. 그 뜻은 돌다가 만일 삑사리가 나도 커널 안에 버추얼 머신만 죽여버리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안전한 형태로 커널 모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커널 내 버추얼 머신으로 돌리는데 그냥 커널 모듈을 돌리는 것보다 빨라요. 왜냐면 버추얼 머신을 돌릴 때 보통 이제 커널이 돌 때는 여러 가지 모듈 기능들이 동시에 이렇게 타임 슬라이싱을 해서 돌잖아요. 근데 타임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시간을 나눠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뭐 캐시를 다시 뭐 메꾸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버추얼 머신 내에서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을 해서 커널 모듈보다 더 빠르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BPF는 최근 이제 보안 회사들이 이 모듈을 사용해서 보안 구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안넷 같은 회사도 당연히 이 부분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적용을 위해서는 eBPF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우리가 런타임 시큐리티를 할 때 eBPF만이 답이냐? 그렇진 않아요.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여러분들께서 운영하는 환경에 따라서 아주 적합한 거를 똑같은 보안 기능을 갖는 거를 마음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컨테이너를 돌릴 때 파드로 쿠버네티스 파드로 이제 배포를 하실 텐데 나는 내가 배포하는 파드마다 다른 설정이 필요해. 그냥 통으로 보안 설정 다 똑같이 하기 싫고 보안 모듈도 완전히 컨테이너화해야 돼서 그냥 죽이고 싶을 때 죽이고 보안 모듈도 메모리 100메가만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제한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죽지도 그러니까 어떤 오류가 생겨서 BSOD도 안 뜨고 그런 환경은 원하실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사이드카 쿠버네티스에 있는 사이드카 모델을 활용해서 보안 모듈을 컨테이너에 딱딱 하나씩 붙여가지고 마음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아니 나는 통합 제어가 좋아. 그냥 중앙에서 eBPF 같은 모듈로 안전하게 전체 서버 전체를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컨테이너 모듈들을 통합 제어하고 싶어 똑같은 룰로 이럴 때는 eBPF 모델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보안 제품이 이 다양한 환경을 물론 두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대표적인 환경이죠. 뭐 쿠버네티스로 파드로 구현하는 그 서비스하는 환경. 이 환경에서도 보안 요구 사항에 맞춰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보안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지금까지 컨테이너 보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당연히 컨테이너를 쓰시고 컨테이너가 레고 블럭처럼 아주 중요한 블럭인데 그 블럭을 보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 가장 첫 번째가 실행 전, 사전 보안이에요. 소프트웨어 단계에서부터 미리 취약점이 있지 않은지를 잘 파악해서 이걸 기반으로 S범의 가시성을 높이고 그걸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을 보호하는 단계가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하고 거기서 막지 못하는 영역들을 런타임 시큐리티에서 다이내믹한 공격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예처럼 아무리 좋은 런타임 보안이어도 BSOD 나서 다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커널 모듈 보안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지원하고 난 eBPF 쓰고 싶다. 그럼 eBPF 보안도 적용하고 다양한 환경에 여러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보안 제품을 쓰셔야 맞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주요 키워드 S범과 eBPF를 이용한 보안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서비스나 앞으로 운영하실 서비스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